2030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의 직업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이 가까운 미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오늘은 1인 가구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네. 그리고 고령화 문제까지 네. 제가 한번 세분화해서 속속들이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미래 예측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아, 진짜. 1인 가구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가 뭐 5G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네, 정말 빠르죠. 네. 예. 지금 뭐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에 네. 육박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거 양식도 바뀌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미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개인화돼 있어요. 네. 다 모바일 폰을 쓰기 때문에 집 전화로 아무도 전화 안 하잖아요. 없습니다, 집 그렇죠. 전화가. 각자 네. 그냥 자기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면 소비도 또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 문화까지 완전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청년들이 네. 세탁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오면 이미 세탁소는 다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이렇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는 그런 중간 관리 영역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죠. 뭐 택배 오는 거 받아주는 거 해주는 네.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간 관리 일들이 1인 가구가 동시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1인 가구 증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1인 가구가 있는데 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직업과 연결이 될까요? 가장 큰 거는 네. 이제 개인화가 되면서 네. 이 네트워크망이 잘 안 고쳐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지죠. 네. 그래서 1인 가족에서 가장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독사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 고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일본이 네. 훨씬 많군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한 2,000명 이상이 되는데 뭐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도록 뭐 몇 달이 지나도록 잘 발견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요즘 복지사들이 네.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뭐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1인 가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1인 가족에 맞는 직업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근데 그거를 국가가 네.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1회 때 얘기했던 변경 있죠. 네. 국가 영역과 시장 영역의 중간지대에 있는 네. 그런 직업들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요양원, 아. 요양병원, 네. 요양사. 이게 노인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1인 가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출산을 안 하거나 네. 뭐 그냥 서로 각자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대로 가면 2100년 되면 거의 인구가 소멸하는. 왜냐하면 네. 출산율이 우리가 1이 안 되잖아요. 예, 0.9 0.9 정도 수준을 네. 유지하는 건데 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증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산율이. 아, 80년대 이후로 계속 출산이 예. 늘어났어요. 그럼 저출산 문제로 어떤 직업적인 변화도 뭐 뒤따르는 게 있나요? 출산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싫어하잖아요. 네. 그죠? 네.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출산하고 곧 육아휴직 들어갈 텐데 네. 이런 부담들을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기르는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네. 그 시간적 여유를 내는 즉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워져야 되죠. 유모차 끌고 나오는 아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저출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직업적인 변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이들이 적어지면은 선생님도 적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시장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진 않죠. 아.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어지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아, 그럼 저출산 문제는 또 교육 문제랑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제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학교는 네. 전교생이 170명밖에 안 돼요. 뭐 한 4, 50명이, 저는 80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명, 2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학교가 줄어들고 선생님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욕구가 커지는 거죠. 네. 양원 선생님이 있죠. 또 상담 선생님이 있죠. 뭐 미술 따로 가르치는 선생님 생기죠. 이게 다 영역이 커지면서 전문화되면서 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육 정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맞는 거고요. 네.
대학은 이제 올해부터 신입생 수가 네.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 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학생들을 모셔와야 위해서 되는 서로 이제 막 그렇게 대학에서 홍보하러 고등학교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대학 네. 교수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지방 대학만 그래요. 수도권 대학은 안 그렇습니다. 이 대학은 지금 저출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는 네. 실제로 이제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거고 고령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인구 구성은 늘어나는데 네.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은 감소해. 이게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적인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과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전망들과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이게 평생 직업이라는 게 또 한 가지로만 고정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교육학교라는 네. 그 폴리텍에 네. 대한 그 관심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폴리텍과 뭐 이런 평생학교들이 네. 계속 늘어나는 건데요. 네. 직업 전환에 대한 기회를 자꾸 주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퇴직하기만 1년 동안은 직업 전환의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보통 50대 중반 이후 시장에서 퇴출된 노동력이 새로운 일을 한 70살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요구들이 있죠. 아, 70살까지는 일을 하자. 네. 최소한. 네.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첫째가 일자리 제공해주기. 네. 두 번째는 건강 문제 해결해주기. 세 번째는 여가 문제. 노는 걸 어떻게 즐겁게 놀게 할 건가. 이걸 해결해주기. 이 세 가지가 노인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들입니다. 아, 그럼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과 그리고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지금 말씀이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직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직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초고령화를 이룬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가는데 이게 36년 걸렸거든요. 아. 우리는 26년 만에 이걸 도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네. 안정되고 정규적인 직장 또는 일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대신 내가 그 직업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보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시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된다.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들, 딸의 소득이 있으면 네. 부모님들이 어머니 혼자 사셔도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가족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개인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노인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에도 똑같아요. 해라. 그래서 청년주택을 지면 부모님.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냐. 이게 이 청년의 삶을 아직도 좌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개인 단위로 옮아가야 그래야 결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훨씬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즉 결혼 유형도 가족 단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따르는 건데 네. 가족 구정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 줘야 우리의 삶이 좀 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일도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직업에 대해서 평생 변화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